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고 작가님이랑 책 소개 한 번만 하는데 네. 진짜 폭구는 너무 좋아서 이 책이 진짜 최근에 소개한 책 중에 제일 얇음에도 불구하고 네. 2번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콘티를 이렇게 짤 수가 없어요. 아니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이 책은 이 부제가 섹스피어에게 배우는 권력의 원리잖아요. 네. 섹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스티븐 그린블렛 작가님께서 이 폭군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나오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책인데, 이 스티븐 그린블렛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나오죠? 퓰리처상, 전미도서상, 인문사회과학 과학의 노벨상 홀베르그상을 수상자이시면서 동시에 2016년에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섹스피어 연구자라고 찬사를 받으신 분이 이 작가. 초대가. 예. 섹스피어의 초대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깊이로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미국에서 진짜 뭐 미국에서 인정받은 뭐 세계에서 인정받은 거죠. 예. 그런 분이 이제 그 폭군이라는 주제로 섹스피어를 이제 파고드는 건데, 섹스피어 작품들을 파고드는 건데, 네. 바로 이제 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 갖고 고 작가님이 이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여기요. 요번에는 이 기만적인 포퓰리즘 장에서 나오는 건데, 나는 너와 같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놈들을 조종해서 깨끗이 쓸어내 버릴 빗자루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에피소드 때 이제 존 케이드를 잠깐 언급했는데 존 케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놓고 어떻게 말하냐? 내 놈은 문법 학교를 세워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가장 반역적인 수단으로 타락시킨 놈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옛날에 부모 외에 책 같은 건 없었다. 내 놈은 인쇄라는 것을 시작한 놈이야. 그뿐이 아니라 왕이나 왕관이 위신에 어긋나는 저 종이 공장을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드릴게요. 교양 있는 시민을 육성한 것이 세이경의 가장 큰 범죄였다. 그렇죠. 그 문명인이라면 해야 되는 거를 가장 큰 범죄라고 이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장이 나온 게 예. 제목이 기만적인 포퓰리즘 예, 장이거든요. 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케이드는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내 놈은 내 밑에 많은 사람을 쓰고 있다. 그놈들은 항상 명산이 동산이 하는 그따위 말뿐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 참고 들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말들 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조종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포퓰리즘으로. 예. 이제 어차피 독재자를 하더라도 저번에 이렇게 방송에서 독재자는 민중을 하찮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민중이 있어야지만, 민중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본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민중의 마음을 사는데 본인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눈길을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민중들과 지식인을 악마화시켜서 민중의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글을 쓰고 문법을 배우고 동산이 명산이 이렇게 한 사람들을 적을 만드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사람이 가장 저도 잘 몰랐는데 예. 고 작가님한테 설명 들어서 완전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그 프놈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고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문 박물관? 거기 이제 그 폴포트 정권 때 캄보디아인을 고문하고 죽였던 그런 장소인데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냐면 그 폴포트가 집권 4년 동안에 캄보디아 인구 9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9명 중에 1명? 예, 그럼 우리나라 따지면 4년 동안 550만 이상이 죽은 거예요. 부산이 통째로 날아간 그렇죠. 거예요. 근데 특히 누구를 많이 죽였냐? 지식인들을 싹 죽였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말 그대로 나는 너와 같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놈들을 조종해서 깨끗이 쓸어버릴 빗자루다. 교사, 공무원, 뭐 약사, 의사 뭐 다 죽였고, 심지어 이 광기가 어떻게 됐냐면 안경을 쓰는 사람조차 다 죽였습니다. 안경제비는 공부하는 놈이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생각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고 작가님 죽을 뻔해서. 그렇죠. 400년 전에 했던 이 책이, 섹스피어의 이 책이 197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조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살이 어마어마했네요. 어마어마했죠. 9명 중에 1명이면. 네. 그러니까 폭군의 극을 보여준 사람이 이 폴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 2명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아니 1970년대 인구가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인구가 죽었어. 인구가 그 4년 동안 750만에서 600만대로 줄었어요. 인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폴포트, 그걸 장애했던 사람이 폴포트인데, 폴포트가 뭐다? 똑같이 이 내용과 똑같은 걸 케이드처럼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킬링필드라고 하죠. 예. 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책이 엄청 얇은데 10분의 1도 못 말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폭군에서 성격의 문제 파트도 재밌거든요. 이제 4장인데 와 이거 진짜 나는 이거를 너무 소름 돋았어. 오히려 섹스피어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고 싶어한다.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조롱받은 아이, 자기 자신을 괴물로 보도록 강요받은 아이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런 반동 형성이 파괴적 성격 혹은 자기 파괴를 하는 성격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폭군이 왜 폭군이 됐냐를 말해주는 그렇지. 건데 네, 맞습니다. 나 이게 소름 돋았잖아요. 우리 최근에 러브 팩츄얼을 읽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애착 이론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군이 그 어른으로서 폭군은 진짜 죽이고 싶고 못된 놈이지만 어린 아이 때 안정형으로 자라지 못하고 불안형이나 회피형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이 탄생을 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짜증나는 일이지만 걔가 어릴 때 걔가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걸 애초에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러브 팩츄얼리도 좋은 책이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우리가 주변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어렸을 때 잘 돌봐주는 게 잠재적으로 위험을 얼마나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건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진짜 얼마나 안티프레질한 그렇죠. 사회가 네.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를 진짜 말해주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 이 책에서 이제 폭군이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얘기했던 당파,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혹은 사주하는 사람 주문 측근 때문에 그 중에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베가 아베 저도 아베 요즘에 공부 좀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현재 어떤 독재나 이런 폭군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거든요. 아베가 이제 극우파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일본은 자민당이 이제 잡고 있는데 자민당 내에는 그 우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본류와 이제 비주류가 있죠. 본류는 우파고요, 비주류는 극우파입니다. 이 두 개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마디로 이 그 본류는 일본이 전범 국가인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전범 국가로서 보통 국가 되지 못하니까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 평화헌법 있죠. 헌법 제9조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구구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는 전문 국가가 아닌 거야. 오히려 이 아시아를 해방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인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상을 하지 않고 자꾸 보상을 그렇지,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왜 보상은 뭐다? 여러분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뭐다? 똑같은 행위예요. 그렇죠. 배상은 불법적 행위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렇죠. 배상이라고 그러고 보상은 합법적 행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극우는 한국 침략을 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한테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한다고 주장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구구파는 당연하게 헌법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주의의 이제 회복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시아 맹주가 되고 싶은 마음 버리지가 않는 사람이 다시 구구파인데, 패권 국가가 되고 그렇죠. 싶은 거죠. 그 예. 구구파의 대표격이 아베인데 아베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그 비주류 구구파의 아버지가 누구냐?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이 기시 노부스케는 전범이에요. 전범. 근데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손자가 누구냐? 외손자가 누구냐? 외손자 정확하게. 이 아베 신조입니다. 네. 근데 아베 신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거든요. 아베 신타로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빴어. 바쁘니까 집안에 엄마랑 많이 있었는데 엄마랑 또 누구랑 정말 많이 있었냐면 기시 노부스케 외할아버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신조는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하고요. 아베 신조 자체가 이 기시 노부스케를 자기의 정치 롤모델 삼습니다. 아베는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은 네, 나는 맞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고 나는 누구의 외손자라고 그렇지. 말하고 다녀요. 나는 와, 장난 아니에요.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외손자다. 나는 기시 진짜 황당해. 노부스케의 예. 외손자라고 자기를 얘기할 정도로 자기를 기시 노부스케하고 거의 동일화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베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아베의 어린 그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애착이론도 마찬가지고 발달 심리학 보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해할 때 어린 시절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이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최근에 저희 직원이랑 더 그 워크숍 가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해를 못 하다가 그 애착 이론이랑
그 친구의 가정사를 듣게 되면서 예. 더 이해가 많이 되면서 그 친구도 우리 진짜 회사에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그 친구도 이제 지금 약간 불안형 아니면 회피형인데 그 친구도 이제 안정형으로 바뀌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체인지그라는 안정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뭔가를 그냥 너무 빨리 재단하면 안 됩니다. 대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과거가 뭐가 있었나? 폭군도 뭐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아베도 뭐예요? 엄마랑 외할아버지랑 지나 보니까 외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외할아버지가 전범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구급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인 예. 겁니다.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고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5장으로 넘어가면은 독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섹스피어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섹스피어의 천재성은 추상적 범주를 구축하거나 음모에 관여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마치 실제로 체험하듯 잊을 수 없는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데 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가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은 섹스피어는 뭘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얘기가 와 이게 현실처럼 느껴지네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천재성인데 여기 또 기가 막힌 설명이 또 하나 나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내가 요거는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조그맣게 써놨잖아. 여기다가요. 뭐냐면 내가 읽고 소름이 돋았다니까. 예,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 읽으면 아시기 때문에 막 너무 리처드가 누군지 모르셔도 돼요. 드라마에서 리처드의 즉위는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공모에 가담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 이 장이 독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극장에서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관중들이 아주 독특한 형태의 협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리차드라는 폭군이 있고 폭군을 도와주는 나쁜 자식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극이잖아요. 섹스피어의 극이라면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관객들이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악당의 잔인무도함, 예의규범에 대한 철저한 경멸,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래도 효력을 발휘하는 거짓말 등에 매혹되고 또 매혹된다. 무대에서 우리 관중을 바라보면서 리처드는 우리에게 그런 노골적인 경멸과 거짓말을 동참하라고 초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혐오스러운 악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한번 굴복하는 생생한 체험을 해보라고 권유한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잘 봐. 떠오르는 거 있을 거야. 이걸 제대로 들은 사람 뭐예요? 나 이거 보고 하우스 오브 카드 시나리오 읽는 줄 알았어. 하우스 오브 카드 걔 사람이 우리한테 독백하잖아요. 그렇지. 나 이거 소름 돋아갖고 여기다가 내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적어놓은 거야. 내가 소름 돋아갖고 나 이거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이거 읽고 만들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말씀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점, 보편성. 읽으면서 막 콜포트 나오고 하우스 오브 카드 나오고 아베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나 진짜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적어놨다니까. 여러분 하우스 오브 카드가 내가 진짜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진짜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이게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고약가님이랑 한 명만 더 얘기해두면서 끝낼게요. 이제 6장은 승리를 거둔 독재인데 이게 10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준 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이게 진짜 얇은데 우리 직원들도 이거 읽고 이제 막 마케팅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얇게 봤다가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쳤어요 다. 독재자가 권좌에 오른다는 것은 재앙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약간의 코미디가 깃들어 있다. 이것도 난 너무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떠오르더라고. 그가 옆으로 밀어내고 짓밟은 자들은 대부분 위험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냉소적이거나 부패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운명이 섬뜩하긴 하지만 그들이 남들보다 한 수 위에 술수를 보이고 거세게 몰아치고 음모를 꾸미고 배신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도덕적 휴가를 즐기게 된다. 미쳤다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되게 정말 와닿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독재자 폭군의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 그 무한 이기주의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최근에 이제 그 국제 전세 관련된 게 읽어보면은 시진핑의 행보가 독재 행보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왕이 되려 그러죠. 왕 진짜로 왕. 시진핑이 조금 푸틴이랑 둘이서 왕 되려 그러잖아요. 독재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이 시진핑이 나르시시즘이 장난 아니라는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그게 원래는 포커페이스구나. 나르시시즘을 갖기 좀 힘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태생 자체가 태자당이 했었지만 최근에 그 이제 시진핑이 보통 이제 장점인 다음에 장점이 후진타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이잖아요. 그 동안에 보통 임기가 한 10년 정도 5년으로 1기, 2기 나눠서 하는데
보통 관례상 어떤 거냐면 내 집권 2기 때 후기자를 지목하는 것이 관례예요.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제19차 당회라고 하죠. 당회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예요.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그 후보자를 자기 후계를 지목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네 핵심 그 권력층이 상무위원들인데 상무위원들 완전히 자기 친위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모양은 뭐냐면 원래 중국을 얘기할 때 집단 지도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까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1인 독재 체제. 그러니까 1인 독재 체제. 왕조가 열린 거 시진핑의 왕조가요. 물론 아직 2022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흐름은 본인이 1인 독재하던가 아니면 뒤에서 할 그런 조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거기서 이제 당회 때 이제 일정 연설을 하시거든요. 연설을 할 때 본인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2세대라 그런 거예요. 2세대. 무슨 2세대? 자기 그 정권의 2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기 자신을 5세대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덩샤오핑,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점이, 후진타오, 시진핑인데 본인은 마오쩌둥 다음이라는 거예요. 미쳤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라 했냐면 무슨 얘네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자기가 중국의 아버지라는 거네요. 마오쩌둥은 중국의 아버지니까. 동급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미쳤다. 그리고 무슨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마르크스주의의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보통 인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세 번째로 이론을 발표해요. 근데 가짜지 않게 하는데 발표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나는 기본 베이스로 후진타오랑 장점이랑 격이 다르고 동급이 아니다. 거의 등소평 마오쩌둥 동급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길어지니까 시진핑은 원래 시진핑이 등극을 했을 때 이제 여기는 개파들이 있잖아. 네. 그래서 원래 공천당이랑 상하당이랑 대결을 하다가 그 이번에는 그 사이에 있는 태자당 그냥 이렇게 그 고위 관료 아들 태자당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 뽑아서 하다 된 게 시진핑이에요. 되게 운이 좋았어요. 물론 시진핑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지 전 몰랐거든요. 사람은 몰랐어. 그 마음속에 독재의 그렇죠. 마음이 있었던 그렇죠.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수총도 많이 하고 지금 모든 체제가 지금 중국은 독재 체제일 뿐만 아니라 그런 발언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나라시시 강한가.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한이익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독재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착복. 그래서 그 외국의 탐사 보도 나왔잖아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그 공산당 고위 관료들의 재산이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얼만큼 있냐? 미니멈 1,000조에서 4,000조래요. 와, 미쳤다. 그리고 그 시진핑만 뭐 몇천억인데 어디는 800억, 어디는 1,000억, 어디는 몇천억인데 핵심은 무엇이냐? 일단 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재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입니다.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공산당은 부정부패는 그렇죠. 사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이 누군가를 끌어내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를 불신을 해요. 불신을 하는 반대의 극부가 뭐냐면 무한 충성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는 요만큼의 언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독재자의 이 폭군의 특징인데 시진핑이 그 안에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IP 차단하고 그러니까 다 차단합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서 건물을 증축을 한 거예요. 50층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60층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산 되게 탑 클래스가 관여가 된 거예요. 시진핑이 어떻게 했냐 건물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도 아마 사형당했을까 그럴 거야. 아무튼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은 그렇게 하면서 지는 호주머니 다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싸우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나라 정권 대단하죠. 교체할 수 있잖아. 아웅다웅하면서 잘하죠. 싸우면서 정권 교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지금 중국, 아니 그래 러시아, 한 미국 보세요. 저희도 치우칠 수밖에 없죠. 저희도 지지하는 당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래서 고약가님한테 말한 게 홍준표 의원이랑 유시민 이제 뭐 대표랑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도 온갖 이제 기략이 이제 뭐 전략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대중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웃으면서 그렇지.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 나라가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냐 이거예요. 그렇지.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직도 그렇게 못하는 뭐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고참급 정치인들이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여러분 희망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정치 욕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일본에 비하면 진짜 선진국이야. 여러분, 나는 정치 우리나라, 선진국. 우리나라 못하는 건 당연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치 낮지 않아요.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문해력이 낮은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읽고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해력을 올리면 정치인도 덩달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폴포트가 먹은 거죠? 이런 문해력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미개하기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부부 그 케이드 읽으시면서 62쪽. 교양 있는 시민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육성한 것이 세계경의 가장 범죄였다. 여기다 써놨잖아요. 글씨가 제가 악필링한데 빡두기랑 싱큐를 써놨어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막 티격태격 좋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문해력이 있어야지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독재자가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민중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는데 문해력이 높은 민중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읽고 싸웁시다 우리. 어차피 싸울 거 이거 읽고 한번 제대로 싸웁시다 서로. 그래. 진짜 다 읽고 싸웁시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 왜냐면은 뭐 인간사가 있으면 정치사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읽고 좀 젠틀하게. 좀 되게 품격 있게 디그너티를 갖고 위엄을 갖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폭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거는 진짜 웬만해서는 제가 한 편에 끝내는데 근데 두 편 하니까 좋네요. 좋네요. 앞으로도 뭐 필요한 책들은 두 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너무 한 편에 압축해서 담으려고 그랬는데 두 편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왜냐면 첫 번째 편은 섹스피어 측면에서 봤고 두 번째 편은 조금 더 폭군에 집중해서 봐서 왜냐면 이게 섹스피어와 폭군이거든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좋아서 다음부터 기회 되면은 두 편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